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넷에서 새마을금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곧 새마을금고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요. 이 모의고사 풀이에 앞서서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초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이 새마을금고 시험의 경우에는 40분 동안 40문항을 풀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 정답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OMR 카드를 비워놓고 제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새마을금고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런데 2022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보니까, 일단 새마을금고 시험에서는 항상 모듈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022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런 모듈형 문제가 거의 없이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독해라든가 아니면 그 자료 해석 이런 것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경향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만들 때에도 어떤 회차는 또 굉장히 쉽게 냈고요. 또 어떤 회차는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이 점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에 어떤 합격자 선발 배수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항상 원래는 이제 공고문을 낼 때 그 합격자 배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합격자 배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좀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특별한 어떤 그 이슈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하게 이제 그 선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친다면 일단 저희 그 서류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12배수를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류를 통과하시면 필기시험을 보시는데, 필기시험에서 합격 인원, 최종 선발 인원의 8배수를 뽑습니다. 8배수. 이렇게 뽑게 되는데, 따라서 배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시험에서는 결시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그런 허수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한 설명은 좀 여기서 그만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강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2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3년 새마을금고 MG 영 크리에이터 모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1번 볼게요. 제시된 모집 공고와 다음 대화를 참고할 때 A에서 D 중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A. 나 새마을금고 MG 영 크리에이터에 합격했어. B. 진짜? 나도 합격했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C. 다들 축하해. 난 떨어졌어. 도대체 합격 비결이 뭐니? 나는 영어회화에 자신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불합격했더라고. 영어회화 능숙자 우대한다더니 했는데 보니까 외국어 회화가 능숙한 사람을 뽑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대사항일 뿐이고 우대한다고 해서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따라서 이건 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 나도 떨어졌어. 아니다. 떨어졌다기보다는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맞아.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난달 20일 접수하려고 했더니 이미 지원 마감했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모집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3월 19일 날 끝났어요. 따라서 3월 20일 날 접수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그 마감됐다는 얘기 맞게 되겠죠. 그 다음 A. 힘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나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홍보나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면접 때 어필했는데 이 점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자면 여기서 지원 자격에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는데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A의 경우에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나왔는데 그래도 마지막 B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지원서에 작성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 기자단 활동, 여기 있죠. 기자단 활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B의 경우에는 틀린 진술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된 모집 공고를 읽은 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단 이미 제시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했는데 여기서 주요 활동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정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선정 절차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그리고 합격자 안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MG 영크리에이터 모집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문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런 질문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다음 글의 빈칸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기억 바로 보죠. 돌이켜보면 기술 발전의 전환기에는 늘 거대한 뭐뭐가 존재했다. 목재계 연료가 석탄으로, 석탄이 석유로, 석유가 전기로 전환되는 시점마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발전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뒤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탄소, 순환경 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무공해자, 차, 순환이용, 수소, CCUS 등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뒤따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볼게요. 모든 부동산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정확한 주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거죠. 중개와 아이로 쓰는 중개와 여의로 쓰는 중개를 헷갈리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건데, 일단 첫 번째 중개의 경우에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여의로 쓰는 중개의 경우에는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쓰죠. 자, 이 아이로 쓰는 중개의 경우에는 어떤 제3자로서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주선한다, 이런 의미예요.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는 이게 맞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의로 쓰는 중개는 뭐냐 했을 때 이런 거죠. 이제 방송국 밖의 상황을 방송국에서 연결해서 방송한다, 이런 의미예요. 올림픽 방송 같은 거를 쓸 때는 이렇게 중개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부동산 중개, 아이로 쓰는 중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아이냐 여의가 헷갈리냐 한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인변이 들어가죠. 한자를 봤을 때 사람인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두 대상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정인이는 바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설거지를 맡아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설거이가 아니고 설거지라고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서 일단 2번은 틀린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3번 볼 텐데, 최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 대하여 재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거죠. 아이로 쓰는 재고와 어이로 쓰는 재고를 헷갈리고 있느냐, 이거를 묻기 위해서 낸 건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 한자어를 보자면 이렇게 써요. 다시 제자에 생각할 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 그리고 생각할 고, 이렇게 쓰고요. 다시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최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는 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면 어휘로 쓰는 재고는 뭐냐 했을 때 한자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어떤 수준이나 정도를 끌어올린다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여기서는 그 I로 쓰는 재고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백 사장은 김상무가 보고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거죠. I로 쓰는 결제와 어휘로 쓰는 결제를 헷갈리냐 이걸 묻기 위해서 낸 건데, 일단 I로 쓰는 결제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어떤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로 쓰는 결제는 어떤 금전 거래에 관련됐을 때 어휘로 쓰는 결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돈 같은 걸 이제 주고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쓸 때 하는 말인데, 카드 결제 같은 거 이럴 때는 어휘로 쓰는 결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I로 쓰는 결제가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봤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바로 보죠. 30대 직장인 김 씨는 지난 2020년 말 시중은행에서 3% 초반대의 변동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5% 가까이 치솟았고 가산금리를 더한 신용대출의 금리는 7%에 육박했다. 그러나 최근 치솟았던 대출금리가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김 씨는 대출 상품 갈아타기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뭐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적절한 제목은 바로 이 시중금리 하향 조정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기사를 참고할 때 관련 업종의 대표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중소건설사 모모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왜 됐냐 보니까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 대책 없이 5층 높이에서 작업을 했고 이는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직결되었다. 검찰은 모모 파트너스가 유해 및 위험 요인 등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아 형사처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 관련 업종의 대표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한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건설 현장의 안전설비가 규정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건설 관련 전문 변호인을 미리 선임한다.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 4번 회사 소속 또는 하청 건설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 시 함구하도록 지시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자,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 8번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바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기업과 가 문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먼저 기억을 먼저 봐야 되겠죠. 기억은 바로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가 문단을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95년보다 이른 1983년부터 협동조합권 최초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법률로 제정했다. 자, 그리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억이 있기 전에 이미 가 문단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다음 중 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를 개정하려는 근거를 모두 고르면 했어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왜 개정하냐 봤을 때 여기 나왔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런
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A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또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비율은 일본이 1.2배고 영국은 2.3배고 미국 3.3배 등의 견주했을 때 낮은 편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 보험료율 상승인데, 자,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 보험료 여기죠.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 보험료가 증가한다. 금융기관들은 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이를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했어요. 자, 따라서 어떤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면 그 금융권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예금 보험 한도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C는 적절하지가 않네요. 따라서 정답은 A와 B가 들어간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했어요. 제시된 글을 작성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보기들을 보니까. 자, 바로 볼게요. 자, 미래 환경에 따른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채용 제도는 직무 능력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 도구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채용에 대한 뭐 이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연구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타당도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내용 타당도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대상인데, 분석 대상은 뭐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뭐 측정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고, 평정 척도는 4점 척도다. 자, 그 다음에 뭐 현 채용 제도 필기 전형 측정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당 연구에서 활용된 내용 타당도 분석은 전문가가 개별 문항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방법이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용 타당도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적 방법론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 구인 타당도나 중거 타당도 관점의 타당도 분석과 달리 실제 내용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적 관점의 문항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정량적인 타당도 지수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연구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바로 볼게요. 제시된 글을 작성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1번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일단 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왜 진행될 거냐, 되었냐, 그리고 분석 대상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평정 척도는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단점과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1번이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2번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업적을 취하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죠. 3번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고 연구 예산을 투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연구 끝났습니다.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연구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가 않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시된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전까지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미흡했다 했는데 아까 나왔었죠. 타당도 검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일단 1번은 적절하겠네요. 그다음 2번 이 연구는 내용 타당도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내용 타당도 분석 방법론을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볼게요. 연구의 최종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술한 글만으로 작성되었다 했는데 아까 나왔었죠. 자, 여기 있었죠. 전문가적 관점의 문항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정량적인 타당도 지수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기술한 글만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개별 문항에 대한 4점 척도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했는데 아까 나왔었죠. 자,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평정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의 결과죠. 자, 보니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나왔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고, 환경 불평등은 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환경의 피해나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각주가 나왔다는 것은 이 각주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니까 꼭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한 사람과 홍수 및 가뭄을 지적한 사람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복수응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1번은 틀렸네요. 중복될 수 있죠. 그 다음 2번.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의 수는 3,280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쓰레기, 폐기물 문제 어딨죠? 여기 있죠. 전체에서 65.6%네요. 전체가 지금 몇 명이죠? 5,000명이에요. 5,000명에 65.6%니까 3,280명 맞네요. 따라서 2번도 적절합니다. 2번은 맞네요. 죄송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역별 환경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도 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지역별 환경 피해라는 얘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나왔어요. 환경 불평등이 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환경의 피해나 혜택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환경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디죠? 여기 7.5%죠. 따라서 7%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네요. 7%를 넘죠. 자, 그 다음 수질을 걱정하는 사람의 수는 자연자원 고갈을 지적한 사람 수의 2배 이상이다 했어요. 수질을 걱정하는 사람 어딨죠? 여기 있죠? 14.3%예요. 그리고 자연자원 고갈을 얘기한 사람은 7.6%죠. 따라서 얘는 2배가 안 되네요. 2배가 된다고 하면은 15.2% 이상이 돼야 될 텐데 15.2보다 작은 숫자죠. 따라서 4번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 순매수액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세에 이어지는 회사채 금리라고 해서 어떤 표가 나왔네요.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회사채 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 순매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겠죠. 따라서 1번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겠네요. 2번,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매수를 하진 않겠죠. 따라서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회사채 금리의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순매수한다. 따라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회사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표에서는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죠. 따라서 4번은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회사채 금리와 회사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지금 회사채 금리 그리고 회사 신용 등급 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한번 보죠. 지금 회사채 금리가 지금 신용 등급이 AAA-가 BBB-보다 신용 등급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우가 지금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죠. 그리고 얘가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예요. 근데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회사채 금리는 낮고요.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회사채 금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땡땡 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 A와 B는 서로 다른 출장지에서 각각 출발하여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A와 B의 출장지 간 거리는 300km고 A는 시속 100km의 속도, B는 시속 8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직원 A와 B가 만나는 지점은 단 A와 B는 출발 후 제시된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B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지금 300km예요. 근데 얘네가 각각 동시에 출발을 해서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기를 보시면 직원 B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직원 B를 중심으로 이 미지수를 놓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B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300-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놔두고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단,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죠. 이렇게 구하는데, 일단 여기서 A의 시간은 속력이 뭐죠, 지금? A는 시속 100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이만큼 300-X죠. 그리고 B의 시간은 어떻게 되죠? B의 시간은 속력이 지금 80이고 거리는 몇이죠? X였죠. 근데 지금 A가 걸린 시간과 B가 걸린 시간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따라서 이 100분의 300-X랑 80분의 X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100분의 300-X는 80분의 X다. 이 식에서 100X는 24,000-80X가 된다. 따라서 180X는 24,000이 될 거고 양쪽을 60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3X는 4,00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4,000이다.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3분의 400이죠. 60으로 나왔으니까. 3분의 400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3분의 400은 약 133.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지금 직원 B의 출장지로부터 약 133km 떨어진 지점이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땡땡사의 영업부 직원들은 주사위와 동전 던지기를 통해 출장 인원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주사위는 홀수, 동전은 앞면이 나올 경우 출장을 가게 된다고 할 때 김대리가 출장을 가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곱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주사위 6개 숫자 중에서 홀수는 3개 있죠. 따라서 6분의 3이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동전은 앞면 뒷면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앞면 나올 확률 따라서 2개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곱사건의 경우였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명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대우 명제, 이 진술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옆에다가 대우 명제를 적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건강한 사람은 건전한 사고를 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다. 이게 지금 명제고, 여기서 나와 있는 명제고, 여기에 대한 대응 명제를 적어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 not 건강이죠. not 운동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건전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not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 not 표정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건전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지 않다 했는데, 지금 운동과 표정 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운동에서 시작하는 거 볼까요? 운동에서 시작하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운동에서 건강으로 가고, 그럼 건강에서 표정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건강에서 표정으로 가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했는데, 지금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타냈네요. 지금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은 건전하지 않은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다. 여기죠. 그 다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not 운동.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건강에서 운동 간에 연결고리가 있냐 보면 될 텐데, 건강에서 시작해서 운동 가는 게 지금 없죠. 건강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 여기 건전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건전에서 표정 갔는데 표정에서 또 연결되는 게 없죠. 따라서 3번도 연결고리가 없네요. 4번.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 이거죠. not 건전인데, not 건전에서 연결되는 거는 not 건강이죠.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가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른 명제들은 다 틀렸고 2번만 이제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 빈칸에 들어갈 전제로 옳은 것은, 땡땡 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은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 수진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나 쉽죠? 수진이가 3학년 2반 학생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이네요.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진술을 고려할 때 범인은 누구인가? 단 범인만 거짓을 말한다 라고 나왔어요. 형사의 신문에 대한 각 용의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A. B가 범인입니다. B.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두 진술이 서로 배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정답은 A나 B 둘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죠. 만약에 범인이 A일 경우, 그리고 범인이 B일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각각의 진술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범인이 A라고 났을 때 첫 번째 진술, B가 범인입니다. 이건 거짓 진술이죠. 그 다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이건 참인 진술이겠네요. 그 다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범인은 A라고 났잖아요. 이것도 역시 참인 진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A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로 거짓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거짓 진술이 이미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범인만 거짓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 진술이 두 개이기 때문에 A는 범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범인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소명 처리 절차에서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종을 묻고 있으니까 이 화살표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어지냐 요것만 보면 되겠죠. 보니까 여기서도 여기로 끝나고요, 여기서도 요 단계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도 어차피 여기로 오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도 2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의 제일 끝으로 연결되는 거, 바로 소명 결과 매일 확인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지난 6일 1년간 새마을금고 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금액이 총 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피해를 예방했다. 뭐 얼마만큼이다. 해서 보니까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 예방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도 했다. 그리고 이런 SMS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한번 보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과 대응 교육, 예방 교육에 해당하는 거겠죠. 바로 1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제도 개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지금 문제 해결이 지금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예방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4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답 1번으로 고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20번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